네, 안녕하세요.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토데스크 총판 SCK 김혜림입니다. 오늘은 그 공정 분석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와 함께 이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공정천재 김 차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정 천재로 소개된 글로벌 소프트의 김학민 차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에 지금 두 번째죠? 공정 가지고서.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고 공정 설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4월 27일에 그 1탄, 웨비나 1탄 2D 공장 배치부터 3D 시각화까지 한 번에 완성하기 이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웨비나를 진행을 하면서 공장 레이아웃을 어떻게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 자산을 어떻게 쉽게 3D화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보기 링크를 통해서 꼭 한번 봐주셔서 디지털 팩토리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그 영화 기생충의 명 대사이죠.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예, 이런 대사인데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고 해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하지만 영화 안에서 이 주인공은 계획이 없어야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좀 모순된 계획 무술무론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죠. 역시나 영화 후반부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이런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피바람이 부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장 설계를 하실 때 이렇게 영화처럼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텐데 상황에 따라서는 간혹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이 공장 설계를 할 때 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비용적인 손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정 설계를 하실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은 어떻게 그런 계획들을 잡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혜림 과장님, 오늘 이제 준비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프로세스 아날리시스를 활용한 공정 분석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공정 분석 결과를 가지고 실제 공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머터리얼 플로우 사이클을 김영민 차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토데스크 프로세스 아날리시스에서 공정 프로세스를 먼저 계획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장의 전력량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2D 공장 데이터를 3D화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프로세스 아날리시스를 활용한 공정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분석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장을 새로 계획을 하고 리모델링 하거나 확장을 할 때 제품이 어떤 경로로 처리가 되는지 이 발생 순서에 따라서 분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프로세스가 각각 공정을 처리하는 동안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프로세스의 효율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PDMC를 구매하신 고객이라면 보시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PDMC 컬렉션 안에서 공정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 아날리시스가 있고요. 그리고 머트리얼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머트리얼 플로우는 별도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이고 오토캐드에 애드인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 세 가지 캐드 프로그램 중에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제가 머트리얼 플로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 머트리얼 플로우를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공장 배치를 할 때 사실상 기계 배치만 하진 않거든요. 건축물의 기둥이나 벽체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면 이런 기둥이라던가 바닥에 대한 모델링을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면, 프로세스 아날리시스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별도 앱으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 프로세스의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이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캐드 머티리얼 플로우는 공장의 평면도, 그러니까 레이아웃 등을 활용해서 기계 배치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공정 간 거리값이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비용과 소모 전력 등 이런 분석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드상에서 머티리얼 플로우를 사용을 하시면 기계 배치를 수정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분석 정보도 업데이트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세스 아날리시스를 이용한 공정 분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실제 자동차 관련 샤시를 생산하는 회사에 적용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프레임을 최종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각 세 종류의 서브 아세이가 필요한데요. 이 부품을 가지고 지그에 올려서 용접을 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과정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철제 바스켓에 각각 세 종류의 제품을 담아서 오는데요. 이 부품을 지그에 고정을 시키고 로봇을 통해서 세 포인트에 용접을 합니다. 그리고 용접이 완료된 제품은 팔레트에 최종적으로 올려지게 되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진 공정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볼 건데, 이 공정은 8시간 동안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아날리시스를 실행을 하면요, 해당 화면에서 프로세스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세스를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엑셀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다면 이 데이터들도 프로세스 아날리시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어널리시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객체는 총 5가지입니다. 원재료나 조립에 필요한 부품이 될 수 있는 소스가 있고, 그리고 실제 작동되는 기계의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리고 보관 및 적재 역할을 하는 버퍼, 그리고 최종 생산품인 프로덕트, 그리고 작업자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도구만 가지고 어떻게 쉽게 공정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각각의 옵션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세팅에서 목표에 대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목표 수량을 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건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몇 개의 생산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할 건지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Enable Animation 옵션에 체크를 하시면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진행 상황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세팅에 이어서 이제 뷰 세팅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뷰 세팅에서는 DWG 파일을 불러와서 공장 레이아웃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자산을 배치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공장 레이아웃을 보면서 프로세스를 배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로세스 아날리시스 5가지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소스는 말 그대로 재료가 되는 원자재나 부품을 얘기하고요. 혹은 서브 아세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왼쪽 브라우저에서 소스를 오른쪽 화면에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배치할 수 있고, 소스 속성에서 재료가 공급되는 수량과 속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양의 재료가 공급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료의 공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허용 오차를 베리어블리티 값으로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재료 또는 부품을 받아서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기계류들을 말을 하는데요. 조립을 하거나 품질 검사 혹은 용접 아니면 기계 가공 등이 모두 이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각각의 공정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속성에서 우리가 설정해 주어야 하는 값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프로세스 자체에 MTBF와 MTTR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계가 평균적으로 고장이 나는 시간, 즉 첫 번째 고장과 두 번째 고장 사이의 시간을 MTBF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이 기계를 수리하는 시간을 MTT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계값의 상한 값을 정해주면 기계가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최소값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 알림을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할지 동시에 진행할지 체크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의 프로세서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나의 작업이 끝난 후에 그 다음 작업이 실행되게끔 세팅하고 싶다면 시퀀셜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각각의 공정에 대한 셋업 타임과 프로세싱 타임을 각각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최종 생산 품목에 대해 생산 목표량을 지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커넥터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각 공정을 연결하는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각 공정 사이에 재료가 이동하는데 운송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셨으면 작업 공간 하단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슬라이드 바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모두 완료가 되면 객체 위에 이렇게 결과값 객체 위에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각각의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결과값에서 소스 상단에 표시되는 이런 숫자는 재료의 총 공급량을 의미합니다. 각각 81개씩 재료가 공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프로세서는 임계값 하한 알림이 표시가 되었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서는 임계값 상한 알림이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프로세스가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너무 과도하게 재료가 인풋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위에 표시된 이 숫자는 이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절차들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된 객체들을 저는 이미 팩토리 자산으로 등록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SF 브라우저에서 이 자산들을 마우스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객체들의 오른쪽 검은 삼각형을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해서 각 공정을 연결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런 다음 먼저 소스를 클릭을 해서 해당 객체의 특성을 입력을 해줄 건데요. 단위 시간당 객체가 재료가 인풋되는, 그러니까 재료가 공급되는 수량을 입력을 해주시고, 소스와 첫 번째 프로세스를 연결한 커넥터를 선택을 해서 객체 간의 제품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를 클릭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서의 MTBF와 MTTR 값을 입력을 해주는데, 이 값은 보통 기계의 데이터 시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웨딩셀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계에서 3번의 용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공정에 대한 프로세싱 타입을 이렇게 기입을 해주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덕트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타겟 생산량을 입력을 해줄 건데요. 저는 타겟 생산량을 100으로 입력을 해 주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세팅에서 프로세싱 시간을 8시간으로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8시간 동안 이 공정에서 몇 개의 생산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세팅이 다 이렇게 모든 세팅이 다 끝난 후에 상단 프로세스 아날리시스 하단의 이 재생 버튼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웰딩 셀 프로세서의 인계값 상한 경고가 뜬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고값 상한 알림이 뜨신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 생산량이 76개로 우리가 목표했던 100개보다 한참 모자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프로세서에서 우리가 인계 최대값 초과라는 알림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최종 수량에서 우리가 목표 생산량으로 잡았던 100개보다 모자라게 76개 정도가 생산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프로세서에 과도하게 인풋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 프로세서에서 공급되는 재료들의 속도를 조금 줄여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재료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동일한 성능의 프로세스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앞서 결과값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목표 생산량을 100개로 잡았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는 76개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앞에 인풋되는 재료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동일한 성능의 프로세스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프로세서에서 이 웰딩 셀로 전달이 되는 이 재료를 각각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된 상태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건데요. 시뮬레이션이 모두 돌아간 상태이고, 여기서 한번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면 임계값 초과 알림이 발생을 했던 웰딩 셀 프로세서에 알림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프로세스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작업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 수량을 살펴보니까 115개로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이 제품 수량보다 더 많이 생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 공장의 생산 밸런스를 조절함으로써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값을 보고서로 생성할 수 있는데요. 보고서는 프로세스 모델에서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과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기간당 생산 정보 혹은 프로세서의 유효 시간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프로세서의 효율성 및 가동 중지 시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정 분석과 그리고 보고서 생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모델 및 자산을 엑셀과 DWG 파일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오토캐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의 시간에 이어서 김학민 차장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선 우리 김혜린 과장님 그 MTBF, MTTR, MTTF,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전 학창 시절 때 그 원수를 다시 만난 듯한 예, 그런 기분으로 좋았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좀 어려운 지금은 제가 좀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장이 어떻게 이런 계획들이 배치가 되어지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한번 좀 더 다시 살펴보겠는데 처음에 프로세스 어널리시스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오토캐드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인벤터로 2D to 3D 싱크로 해가지고 동작시킬 수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3D 데이터들을 나비스웍에서 전부 다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PDMC 안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프로세스 어널리시스가 이런 분석한 그런 데이터들인데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DWG, 오토캐드 도면이죠. 그 도면을 오토캐드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오토캐드, 인벤터, 나비스웍 이렇게 4개 제품을 PDMC 안에 워크플로우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DWCAD 파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 분석 데이터를 공정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가 아니고 간단한 절차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프로세스 어널리시스에서 뭐 시뮬레이트 리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트 데이터, 엑셀 파일이죠. 이런 식으로 내보낸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토캐드, DWG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캐드로 내보낸 파일을 그대로 임포트해서 캐드에서 불러와서 배치를 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배치를 시킬 때는 이미 그 프로세스 어널리시스에서 배치를 할 때 팩토리 에셋이라는 그러니까 2D와 3D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오토캐드나 인벤터나 나비스웍에서 바로 불러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이라고 하면은 그 장비 간의 이송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배치, 그러니까 간섭에 영향을 받는 위치 배치까지는 다 수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행들을 오토캐드에서 진행하셔야 되고 이런 공정 흐름, 재료 흐름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런 위치 최적화를 오토캐드 안에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툴은 별도의 제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토캐드 안에 애드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데이터 가공 없이 바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분석하고 나서는 저는 이동 거리, 개선 전에는 뭐 1000m였다고 하면은 개선 후에는 500m, 600m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한 반절 수준이죠. 이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 흐름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미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 속도, 미터 퍼 세크죠. 이런 이동 속도, 그 다음에 그 제품의 방향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실 때 그 이송도 사람이 할 것인지 로봇이 할 것인지 아니면 컨베이어 할 것인지 이런 세팅들까지 모두 다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장비를 어떤 작업을 하는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하실 때 이 장비의 원가, 그러니까 배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가동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를 하는지 이런 값들을 실질적으로 작업자가 모두 다 지정할 수가 있고 그 작업의 타입, 그러니까 용접인지 아니면 조립하는 과정인지 그런 것들도 모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그러니까 최적화를 한 자료들은 뭐 시각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엑셀 데이터로 해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그런 리포트 자료들도 뽑아내서 기획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동이 되는 작업을 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프로세스 어널리시스에서 익스포트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익스포트를 하실 때 지금 타입을 선택을 하는데 엑셀 파일로 기본으로 되어 있고 오토캐드, DWG 파일로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드 파일로 지정을 하고 웰딩 셀이라는 파일을 해서 캐드 도면을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보낸 도면을
DWG 도면이라고 하면 오토캐드에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체 공정 화면인데 저기에 방금 내보냈던 오토캐드 도면을 불러와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치는 아직 위치 값들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재료 흐름 분석을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스테이션과 제품, 어떤 제품을 만들지, 그 다음에 운송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팩토리 기능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한번 살펴보면은 옵션에 보시면은 팩토리 쪽, 그러니까 재료 흐름 분석에 대한 설정들을 기본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팩토리 메뉴에 보시면은 지금 좌측에 보시는 문서 설정에서 지금 피트로 되어 있죠. 피트는 영국식,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영국 그런 쪽에 사용하는 메뉴인데 이제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밀리미터라든지 미터법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운송 기본값을 보시면 운송 속도도 지금 장비에 따라서 컨베이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모두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미터 퍼 세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단방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본값을 저는 단방향으로 지정했습니다. 작업 기본값들도 보면은 장비가 처음 배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작업 유형을 가지고 배치할지도 기본값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션 기본값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에너지 소모량도 줄 퍼 세크, 저희가 주로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소모량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원가를 보면은 제가 이 장비가 처음 들어갈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설정들을 지정을 하고 나면은 실제로 분석 작업을,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션을 지정을 하는 것은 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형태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흘러가는 기준점들을,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션으로 하나 추가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장비들을 추가해 나갈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좌측에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 프로세스 어널리시스에서 지정했던 이름과 동일하게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어있는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이름들을 지정해 줬습니다. 비어있는 조립대와 그 다음에 그 웰딩 셀, 그러니까 웰딩을 하는 어셈블리를 1번과 2번 지정을 해줬는데, 웰딩 셀이라고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PA 쪽에서 사용했었던 중간에 한 개를 두 개로 늘렸던 그 웰딩 장비입니다. 용접을 했던 장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패키지하는 클램핑 도구도 제가 지정을 해 주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키지가 끝나는 작업 종료가 되는 팔레트까지 모두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장비들을 모두 어떤 장비인지 지정을 했다면은 다음으로는 실제로 어떤 작업이 수행이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공장 안에서 진행이 되는지 그것들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박스 1과 박스 2번 두 개의 장비가 박스가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그 과정을 저는 표현해 주었고, 박스마다, 그러니까 저런 물건마다 흘러가는 흐름을 지정할 수 있는 라우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1번에 대해서는 1번과 그 다음에 그걸 비어있는 장비를 우선 배치해주는 조립대와 그 다음에 웰딩, 실제로 용접 작업하는 웰딩 1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키지를 하고 팔레트까지 이어주는 이런 과정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아까 두 개였었죠. 그래서 두 번째 작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음 시작하는 지점과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하는 조립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접대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조립하는 작업대와 마지막 결과물을 쌓을 수 있는 팔레트까지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모든 작업이 끝났고 이제 운송 버튼을 눌러서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값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총
비용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물건들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좌측 상단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송 비용은 이동 시간과 원가율의 곱이고, 그 다음 총 비용은 이런 운송 비용에 대한 그런 합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이동 거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동 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좀 크다 싶으면은 킬로미터로 바꿔서 1.04km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 전이죠, 이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 작업을 진행해 볼 건데, 실제로 공장에 배치할 수 있는 위치로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지금 웰딩 1번과 2번의 거리가 너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가깝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바뀔 때 좌측의 시간이라든지 거리 값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서 변경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적의 위치가 어디인지 마우스로 이동을 해보면서 작업자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동 거리와 시간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지금 원하는 위치로 제가 팔레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가까운 위치로 작업하는 위치별로 거리가 가깝도록 위치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때 이게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오토캐드에서 활용하는 뭐 회전이라든지 무브 명령어를 사용해서 원래 하시던 작업 그대로, 레이아웃 잡을 때 쓰던 방식 그대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선 전, 그러니까 1.2km, 1km 이상 이동되던 거리가 600m 이하로 지금 거의 반절 이상, 반절 정도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 개선 작업을 한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데이터를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이 장비들에 대한 특성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재료 흐름 객체를 보시면은 이 장비에 대한 방식, 아까 옵션에서 지정했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장비별로, 스테이션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운송하던 것들을 컨베이어로 운송하게 되면 이동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운송 시간이죠. 전체 시간도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웰딩 작업을 하는 그 작업 때도 실제로 보면은 작업 유형이 조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용접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으로 바꿔주면은 용접할 때 적용되는 그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람이 하던 작업을 컨베이어가 바꾸는 조건으로 제가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단방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비들의 그 작업 유형이라든지 이송 방식에 대해서 모두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료가 된 데이터들은, 분석이 완료가 된 데이터죠. 최적화된 데이터들은 보고서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엑셀 파일로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출력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출력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장비별로 설치 원가율이라든지 에너지 소모량, 그 다음에 이동 거리, 이런 것들을 모두 엑셀 시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결과도 보고서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모든 데이터들을 포함된 엑셀 문서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송 시간이라든지 총 에너지 소모량, 그 다음에 운송 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엑셀 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도면 자체에서 분석을 해서 개선한 그 도면을 이제는 실제 배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에서 지금 분석을 전부 다 마쳤고 개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공장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배치를 할 때는 주변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고려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D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버튼 클릭 한 번으로 3D 데이터 동기화해서 실제로
평면이 아닌 높이값까지 계산된 그런 간섭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외부라든지 협력사 아니면은 그 내부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신 분들, 유관 부서에 데이터들을 전달할 때 그분들이 이제 모두 다 설계 툴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웹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핸드폰 등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공유 뷰 환경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체 공장 레이아웃인데 지금 제가 표시를 하는 저 부분에 제가 방금 작업을 했던 용접 어셈블리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평면도상에서는 저 지금 선들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간섭이 되는지 쉽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3D까지 연동을 해서 제가 결과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접 어셈블리에 대한 용접 부위에 대한 모든 배치를 가지고 와서 전체 공장 레이아웃에 그대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좀 간섭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바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수정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만들어진 장비가 북쪽, 도면의 북쪽으로 배치가 되게끔 저희 지게체가 있는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주고 그리고 좀 더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색상만 도면층의 색상만 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간섭되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치를 해봤을 때 기존에 있던 장비와 좀 간섭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기존 장비가 있는데 저 부분을 그대로 간단하게 바로 이동시켜서 다른 부분으로 보내봤고 그 다음에 작업 시작하는 부분이 아래쪽 장비들과 너무 가깝게 근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왼쪽 상단으로 위치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때 최대한 가깝게 배치를 해주는 게 작업 효율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레트도 지금 장비 밖으로 그 공장 밖으로 지금 나가 있죠. 저 부분도 공장 내부 그리고 지게차가 그 접근하기 쉽도록 최적의 위치를 잡아서 위치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료 흐름 분석에서 잡았던 그 위치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제가 배치를 잡아 봤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이 부분을 팩토리 에셋의 워크플로우에서 바로 인벤터로 보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인벤터로 보냈을 때는 3D 그러니까 Z값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치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토리 에셋에는 2D 데이터와 3D 데이터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D에서 배치를 했던 내용들이 3D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배치했던 내용들이 3D로 모두 다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평면도에서 보시는 지금 화면이죠. 이런 화면에서는 지금 위에 배관들이 지금 장비와 간섭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이값에서 간섭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작업을 컨베이어 타입으로 모두 다 지정했었는데 실제로 컨베이어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용접으로 2개로 분기가 되어지죠. 그 분기되는 컨베이어를 모두 다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3D 상태에서 이 컨베이어를 배치를 할 때 저런 스냅 위치죠. 들어가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이 스냅으로 붙어가지고 자석처럼 마그네틱처럼 배치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하실 때는 옆에 있는 파트들 그러니까 기존에 배치했던 파트들과 연관돼서 길이값이라든지 폭 모두 다 수정이 돼서
모두 다 배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만 특성을 지정해 두면은 연관되는 파트들은 따로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규격이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 4개의 길을 컨베이어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때 길이 값이 조금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저 부분 있죠. 마지막 작업대와 지금 컨베이어 거리가 좀 멀어서 좀 수정을 하고 싶은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 때는 팩토리 에셋에는 모두 길이 값이라든지 폭, 저런 특성 값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팩토리 특성에서 저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클릭을 하고 팩토리 특성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 값이라든지 높이 값들, 저런 부분들이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를 2500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이라는 값이 더 증가되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배치를 마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2D 레이아웃과 동기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2D에서 배치를 했던 내용들과 3D로 배치한 내용들을 모두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평면도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D에도 배치가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의 PDMC에는 프로세스 어나리시스, 오토캐드, 그 다음에 인벤터,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넘나들면서 활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기본으로 모두 다 제공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에서 작업한 내용들이 오토캐드 2D에서 그대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설계자의 의도를 유관부서라든지 관계자들한테 전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유 뷰라는 기능을 오토데스크 제품 거의 모든 솔루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공장 배치를 할 때 로봇이 그 회전 반경이 있죠. 회전 반경과 다른 배관이라든지 기둥, 그런 부분들이 간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데이터들을 레빗이라든지 그런 레빗에서 작업한 데이터들을 인벤터에서 불러와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불러왔을 때 저 로봇의 회전 반경, 저 원형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저런 부분들과 간섭이 있는지 육안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관리를 하는 분에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전달을 할 때 공유 뷰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 3D 공장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이거를 공유 뷰로 바로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실 때 이렇게 보면 좀 뭐 간섭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데이터를 내보내기를 진행했고, 이거를 이런 전문 3D 제품이 없다고 해도 저런 크롬이라든지 익스플로어 아니면 태블릿에서 웹브라우저 상태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주석 표시도 자유롭게 기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저 부분이 간섭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작업자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까지 추가를 하는 그런 화면이고, 텍스트까지 추가를 하고 이 부분을 저장을 하면은 따로 이분이 뭐 메일을 쓴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저런 주석에 대한 피드백이 설계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인벤터에서 저 공유 뷰를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지금 보시면 멘트가 하나 늘어났었죠. 3에서 4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고, 방금 주석을 남겼던 저 부분을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분이 저렇게 주석을 남겼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레빗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 대한 건축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레빗에서 작업해 주는데,
기둥의 벽의 위치라든지 벽의 위치를 모두 다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관 부분이 간섭이 발생을 했었는데 저 부분도 간섭이 없도록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의 제품들은 이런 레빗이라든지 인벤터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호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빗에서 수정한 데이터들을 이제 실제 인벤터에서 배치를 해볼 건데 기존에 문제가 있던 어셈블리들은 제가 삭제를 시켜주겠고 새로 수정한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업데이트된 제품들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치를 할 때 원점 고정 배치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 모든 장비들을 원점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은 원점 고정 배치를 했을 때 좌표값에 그대로 원점에 맞춰서 배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속 작업을 잡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데이터를 이제 나비스웍에서 전체적인 간섭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비스웍은 저번 1탄에서 저희 김혜린 과장님이 한번 간섭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었는데 간단하게 장비 간의 간섭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입니다. 실제로 저런 방대한 공장 데이터들의 간섭 분석은 인벤터라든지 일반적인 3D 제품에서는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비스웍에서 저런 프로젝트에 대한 공장에 대한 간섭 분석을 간단하게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값을 보니 간섭이 없이 원의 그런 회전 반경을 벗어나서 덕트가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뷰를 활용한 이런 데이터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거를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자료를 이제 모두 다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설문조사 팝업이 떴을 텐데요. 설문조사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가 웨비나 내용을 좀 정할 때 설문조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웨비나 내용을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설문조사 기타란에 의견을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주시는 동안 저희가 Q&A, 그러니까 질문 주셨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1분 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려주신 질문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종우님께서 2D에서 3D로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고 문제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 2D 데이터가 자동으로 3D로 바로 전환이 되지는 않고 팩토리 에셋이라는 그 팩토리 쪽에 사용하는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을 만들 때는 3D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평면 데이터까지 에셋으로 변환이 되고 그거를 배치시키면은 2D와 3D 모두 다 연동이 되어집니다. 그 기존에 3D로 모델링된 어셈블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단순화라든지 형상 단순화죠. 예, 그런 작업을 해서 3D 모델링과 그 다음에 2D 평면도를 배치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설계한 기계류가 아니라 어디서 뭐 사오는 구매품일 수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3D나 3D CAD의 중립 포맷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중립 포맷들도 모두 팩토리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릴 텐데 3D 김승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3D 적용 시 데이터 용량은 2D와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우선 말씀드리면은 3D가 2D보다 데이터가 조금 더 크기는 하죠. 그런데 뭐 불러오기 힘들다거나 그럴 정도로 크지는 않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인벤터에서 불러올 때 세부 수준, 그러니까 억제라든지 뷰 같은 것들을 대용량 어셈블리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심플하게 작은 용량으로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3D 데이터들은 나비스웍스로 보낼 때 나비스웍스는 이런 외형 데이터들을 가지고 핸들링 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거의 CAD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의 용량 데이터로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D와 3D 데이터 용량 차이가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2D에는 없는 객체의 속성 값들이 모두 3D 데이터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D 데이터가 아무래도 용량이 좀 클 수밖에 없지만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오토데스크, 나비스웍스나 아니면 인벤터에서 형상을 단순화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드렸고요. 오늘도 저희 웨비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올바른 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